일단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라는 거는 앞에서 9번의 강의,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 강의를 듣기 전에라도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강의들을 들으시면서 그걸 좀 더 느끼셨을 거고요. 하지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한데, 그리고 이 얘기가 적어도 처음에 그 교토의정서가 발효가 된 게, 그러니까 교토의정서라는 게 선진국들이 처음 모여서 우리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니까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라고 처음으로 논의했던 거거든요. 그게 논의하고 우리 협정을 맺어서 이것을 그 각각 나라들이 뭔가 의무화해서 할 수 있는 약속을 하자라고 했던 게 벌써 97년이에요. 그러면 30년이 됐거든요. 그 30년 동안 우리는 심각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했는데 어떤 것들을 했는지,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행동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얘기를 해보고,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후행동이라는 거는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순서대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자아이 혹시 뭐 신문이나 아니면 요즘은 신문보다는 인터넷 그 기사로 많이 접하시죠?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레타 툰베리라고 요즘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그 여학생인데요. 그 스웨덴의 한국 나이로는 따지니까 17살이더라고요, 지금. 근데 스웨덴에, 그러니까 보통 뭐 기사화 될 때는 스웨덴의 중학생이 기후변화를 요구하고,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는 그 1인 파업을 했었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 친구가 더더욱 그 이슈가 되는 건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정을 받아서.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이렇게 1인 시위를 시작했던 건 작년이었어요. 작년 8월에 그 본인이 살고 있는 스웨덴, 그리고 스웨덴의 그 의사당 앞에 가서 혼자 시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학교를 가지 않고. 이 친구가 얘기했던 건 이 연설 같은 것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친구의 연설이 사람들에게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그냥 아이들이 하지 않았던 걸 어른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텍스트로 있는데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내가 널 위해서, 보통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줘. 내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만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당신 부모님들, 어른들은 우리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뺏어가고 있다. 그 원인은 기후변화.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방식이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하고, 결국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날은 점점 더 암울해지고 살기 힘들 텐데, 그거는 당장 지금을 살고 있는 당신들보다 미래에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8월이라는 시기는 그 다음 달인가에 스웨덴에서 총선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정말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매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뭔가 선거가 있을 때면 온갖 공약들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기후변화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북유럽에 속해 있는 스웨덴만큼 그렇게 좀 아직은 정책의 수준이 많이 발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로 많이 공약들이 내걸어지잖아요. 그래서 늘 정치인들은 그 선거 때가 되면 우리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당신들은 4년 전에도 했었고 8년 전에도 했었다. 하지만 스웨덴의 기후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 도대체 당신들은 뭘 한 거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처음에는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기사를 접했을 때 사실 좀 이런 것들을 보면 저도 순수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는 색안경을 좀 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애가 이런 걸 혼자 과연 할 수 있었을까? 부모님이 환경운동가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련된 기사들을 쭉 보다 보니까 그거는 아니고, 이 친구가 좀 약간 독특한 그런 게 있긴 해요. 야스퍼거 증후군이라고, 뭐 자폐증과 비슷한 뭐 그런 걸 경미한 수준으로 앓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보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 한 16살, 뭐 17살이라고 하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접하게 된 게 2009년도에 학교 수업에서 그걸 들었대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걸 다른 친구들하고는 다르게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후변화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아, 기후변화가 정말 왜 일어나고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고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혼자 막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11살 때 기후변화가 이렇게 알면 알게 될수록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한 작년, 재작년부터 미세먼지와 폭염으로 기후변화에 어떤 정말 직접적인 피해를 느끼고 있긴 한데, 그 전에는 사실 그게 그만큼 심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저희가 막 말하는 것만큼 체감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친구는 그걸 훨씬 더 정말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11살 때 너무너무 우울해서, 자신의 미래와 현재가 너무너무 우울해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고민을 했었대요. 그래서 살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작년에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피켓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9살 때부터 한 뭐 15살까지만 해도 6년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6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 행동에 옮긴 거고, 지금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친구의 이런 얘기들이 그냥 혼자 한 학생이 학교 가기 싫어서 뭐라던가 뭔가 좀 이렇게 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아, 정말 이 친구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그런 선생님들도 많아지고 동료들도 많아지고 해서 지금은 유엔 의회 같은 데서도 목소리를 내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레타 툰베리의 얘기는 지금의 얘기만은 아니었어요. 저도 사실은 이걸 이렇게 좀 보다가 알게 됐는데, 1992년에도 같은 얘기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세번 스즈키라고 캐나다 소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란 게,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지금 작년과 오늘의 그레타 툰베리가 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우리를 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뺏어가고 있다. 30년, 거의 26년 전에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 92년에 리우 환경회의라는 곳에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26년이 지난 오늘 기후변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표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이거를 이 시기에 맞춰서 한번 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92년도 세번 스즈키가 얘기를 했던 게 이때예요. 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요. 그리고 뭐 이 친구의 말이 영향력을 미쳐서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정말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교토의정서가 97년에 채택이 됐어요. 그리고 발효는 2005년도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금은 뭐 개발도상국도 포함되고 많은 나라가 포함되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기후변화 정말 심각하니까 우리 온실가스 배출량 줄여야 된다라고 번복할 수 없는, 번복하는 나라가 있기는 하지만 문서화된 그런 약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했고, 그리고 좀 더 강력한 신기후 체제인 파리 협정이 15년도에 체결이 됐고요. 이때 파리 협정 할 때 지구 평균 온도를 2도 상승하는 거를 막는 걸 목표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가급적으로 1.5도를 막는 게 좋겠다. 하지만 의무화한 거는 2도였는데 작년에는 1.5도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거는 2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더 심각하게 느끼고 2도만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파리 협정 할 때도 되게 좀 어려운 목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기업들이나 뭐 여러 다른 주체들도 있었고, 하지만 2도도 힘들지만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던 게 3년 만에 그것도 안 된다라는 그 연구 결과들이 나온 거예요. 이건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발표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그레타 툰베리가 같은 해에 시위를 시작하게 됐죠. 근데 이 시기를 보시면 역시나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결코 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번 스즈키가 92년도에 나와서 호소를 했지만 그레타 툰베리가 얘기하기 훨씬 전에요. 결코 달라진 걸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여기 오신 분들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그래도 기후변화 관련된 무슨 뭐 소통이나 뭐 캠페인 같은 것도 참여를 해보고 교육도 해보고 뭐 설문조사 결과들도 보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 수준 그리고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자체는 그 온실가스 기후변화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말 안 좋게는 약간 기후악당이라고 불릴 만큼 그다지 이렇게 좀 모범적인 사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시면 그 우리나라가 OECD 국가 내에서는 6번째예요. 이게 17년도에 나온 자료라서 지금 좀 더 업데이트 되긴 했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론 뭐 경제 수준이 그만큼 높기는 하지만 이 적은 땅덩어리에서 그래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거의 6위, 그것도 OECD 내에서는 6위지만 전 세계에서도 봐서도 거의 12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높고 기후변화 대응은 사실 좀 약간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이 추이를 봐도 우리나라 역시 한 번도 낮아진 적은 물론 있는데 증가 추이로 보시면 되죠. 그 낮아진 적이 2번 있었어요. 근데 시기를 보시면 저때 왜 줄어들었구나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줄어들었던 게 98년도, 그리고 두 번째 줄어들었던 게 2009년도거든요. 98년도에는 저희 IMF가 있었죠. 그리고 2009년도에는 그 미국발 경제 위기가 있었고요. 그때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되면서 그때 잠깐만 줄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가 살던 대로 살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저희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한 지가 꽤 오래되긴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건 자성의 그 수준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각각 나라마다 우리 온실가스 배출 얼마만큼 줄이겠다라고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럼 그걸 평가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증가 추이도 그렇고 배출량 자체도 많지만 목표도 사실 그닥 모범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 목표에 대해서 냈을 때 이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했죠. 제가 이거를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부적절하다였는데 지금 좀 더 나빠진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별로 좋아지지 않았고 그렇다라면 이제는 좀 달라질 거니까 우리의 미래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지만 현재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저희 연구소에서 약간 국회에 소속된 그런 연구기관하고 같이 2050의 미래 예측, 기후변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예측은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좀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2050년을 기준으로 미래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연구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옆에 보시면 이게 그 일반 시민분들이 이해하시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한 번 정도 이런 상상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요즘 들거든요. 이건 뭐냐면 100년 후에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을 인포그래픽 공모전을 한 결과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심각해져서 거의 이거는 뭐 방독면 수준의 그런 것들 상시로 하고 다니고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에 접어들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한낮에는 정말 온도가 40도, 50도 올라가지만 밤에는 사막처럼 추워져가지고 이런 패딩 같은 걸 입고 다녀야 될 거고 그리고 강아지도 같이 이 방독면 같은 거 쓰고 다니죠. 그리고 산성비가 많이 내려서 거의 뭐 로봇 수준의 그런 개인용 우산 같은 것들을 하고 다닐 거고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기사화된 건데요. 저희 연구 결과를 이제 중앙일보에서 그걸 기사화돼서 시나리오로 발표를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2050년에 우리는 31살의 직장인 만약에 2050년에 31살이라면 지금 20살 정도 됐을까요?
2050년이고 지금 30년이니까 이제 막 태어나거나 뭐 다음에 태어나는, 그러니까 지금 막 태어나는 그 아이들이 2050년에는 어떤 환경에 살게 될까를 상상해서 시나리오를 써본 거예요. 2050년 8월에 서울의 도심 온도는 43도까지 오르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뭐 100년 만에 오는 폭염 그런 게 아니라 일상화가 된다라는 거죠.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실외에서는 마음껏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정말 거의 뭐 다니는 길들이 터널처럼 만들어지고 그 안에는 다 에어컨 시설이 들어오고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어떤 공기청정기 시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벙커 같은 약간 지하도시 같은 환경에서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상상을 한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제까지 달라진 건 없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우리의 미래도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것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기후행동도 많이 하자라고 했지만 기후행동은 이제까지로 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그동안 애쓰신 분들은 좀 반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앞으로의 그런 것들이 벌어질 것을 막기 위한 정도로는 안 되고 약간 지금은 조금 아직까지는 실패하고 있지 않나. 그거는 기후행동이 결국은 어렵고 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후행동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다들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수준은 굉장히 높거든요. 조사를 해보면 거의 80% 90% 되는 분들이 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우리는 당장 행동해야 하고, 여기도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결과는 작년에 저희가 일반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거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정말 아까 2050 시나리오에서 본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되기까지 그래도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행동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냥 일반 시민분들에게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 다 50% 과반수 이상이 10년도 남지 않았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이렇게 심각하게 다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기후행동은 대세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굉장히 마이너한 분야이고 다른 분들에게 이 기후행동을 사실 촉구하고 정말 그걸 바꿔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제가 그걸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가족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저 계속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결혼하고 남편이랑 둘만 살았었어요. 둘만 살다가 제가 좀 출산을 뒤늦게 해서 작년에 아기가 생기면서 이제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엄마랑 그리고 여동생이 같이 살게 되면서 대가족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점점 더 이 기후행동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가족들한테부터, 그리고 제가 원래 또 살던 방식은 맨날 뭐 멀티탭 끄고 절전 멀티탭 끄고 물 같은 거 좀 아껴 쓰고 세탁 같은 거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그런 패턴으로 살다가 이제 엄마랑 다른 식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식구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일단 엄마는 거의 매일 빨래를 하시고요. 멀티탭 아무리 제가 꺼도 그러고 나와 보면은 멀티탭 맨날 켜져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제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게 돼서 좀 중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또 이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늘 저의 고민은 기후행동 왜 도대체 안 될까였으니까 그래 한번 우리 가족들을 대상으로 왜 안 되는지 한번 보고 한번 가족들부터 바꿔보자 라고 지금 그런 걸 한 지가 한 몇 개월 됐거든요. 근데 일단 남편은 정말 안 바뀌는 게 제가 너무 주부분들만 공감하실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설거지를 할 때 왜 설거지하면 처음에 막 거품을 내야 되잖아요. 문질러서. 그럼 그때도 물을 계속 틀어놔요. 제가 그걸 제가 결혼한 지 한 5, 6년 됐거든요. 그때부터 얘기를 해도
제가 정말 부드럽게 말도 해보고 옆에 가서 슬그머니 수도꼭지를 잠가보기도 하고 몇 번은 이렇게 좀 짜증을 내기도 하고 했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고민을 했던 건 이게 정말 이게 사람의 습관을 바꾼다라는 게 단지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려워서인지 필요성을 못 느껴서인지 아니면 얘기의 주체가 저라서 잔소리로만 들려서 그러는 건지 아무튼 남편의 경우는 그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엄마의 세탁기 문제는 또 주위에 들어보니까 어머님들이 좀 이렇게 워낙 또 부지런하시고 살림을 깨끗하게 하시다 보니까 매일매일 세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전 엄마한테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 기후행동 관련된 일을 하는데 엄마 이렇게 매일 세탁기를 쓰는 건 그만큼 전기도 많이 쓰고 물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 제가 급기야 그레타 툰베리의 그 연설도 보여드렸어요. 거기에 보면은 당신 어른들이 우리의 미래를 뺏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엄마한테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너무너무 지금 손녀가 있고 엄마 이렇게 하면 엄마의 행동이 모든 걸 결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고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엄마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셨는데 요즘 자주 그 이후로 그리고 줄이기도 하셨었어요. 하지만 저한테 요즘 또 얘기를 하시는 건 다른 집 누구네 집도 그만큼 한다더라. 다른 집 누구네 집도 전기세 그만큼 나오고 수도요금 그만큼 나온다더라. 그러니까 그게 늘 제가 얘기를 하니까 듣기는 하시는데 그 자체가 내가 잘못됐던 건가? 라는 거에서 계속 주위에서 아니야 내가 그렇게 남들 다 그렇게 살아 그런 걸 좀 확인받고 싶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기후행동은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설득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거고 아직까지 대세가 되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 제가 정말 몇 개월 동안 고민을 해서 나름 내린 결론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기후변화 자체가 심각하다라고 하지만 정말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정말 작년에 그런 폭염을 겪긴 하지만 제가 10년 전에 제가 10살 때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물론 예전보다 많이 더워졌어요. 많이 더워졌고 겨울은 따뜻해졌고 하지만 살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안 됐잖아요. 그냥 좀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곳곳마다 에어컨 있고 우리나라는 또 그런 편의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에어컨 있고 공기청정기 요즘은 또 싸고 좋은 것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사다 쓰면 되고 정말 못 살 정도로 될까? 그 정도의 기후변화가 올까? 그리고 우리가 접한 정말 그런 극한 상황들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영화의 단골 주제가 기후변화잖아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냥 상상 속의 그런 것이 아닐까. 정말 기후변화가 내일 당장 일어날 것은 아니고 서서히 변해가는 것 거니까 20, 30년 후가 그래도 길지 않은 시간이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일어날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을 그래도 움직이게 하는 위협들이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무슨 환경과 관련해서 시민분들이 먼저 스스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돼서 막 청원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의 특징은 그게 피해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요. 내 가족, 특히 나의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는 그런 것들일 때 움직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예전에도 더 심각했다라고 하지만 요즘 예경보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그리고 뿌연 하늘이 보이고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고 단기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건 어른분들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취약하기 때문에 나의 아이들이 그 정말 뿌연 데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심각하게 느끼고 뭔가 행동하려고 하고 이번에 인천의 그 붉은 수돗물 사태도 그렇고요. 하지만 기후변화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장기에 걸쳐서 그리고 복잡하게 다방면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당장 움직일 정도의 그런 확신은 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한 가지 원인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류가 정말 거의 멸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는 전에도 있었어요. 이건 좀 이렇게 좀 연배가 되신 분들 아실 텐데 예전에 휴거가 있어서 세상이 멸망할 거다. 뭐 그리고 1999년에서 2000년도로 갈 때 Y2K에서 뭐 전 세계에 무슨 뭐 전산망에 다 혼란이 오고 그래서 굉장한 뭐 좀 세계가 혼란에 빠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 일은 실제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웃으면서 그냥 아유 뭐 그런 걸 믿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라고 하시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래도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조금씩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정말 그렇게 될래나 그런 게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막 휴거 이때는 특히 뭐 특정 종교 집단 분들은 그랬지만 이렇게 일상을 포기하고 어딘가로 떠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지구가 멸망할 텐데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 일어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구가 저희가 멸망한다는 생각을 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까지 될까라고 아직은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의 본성, 그리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당장 내일 먹고 살 일이 급한데 뭐 저희가 늘 뭐 얘기하는 게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걸 쉽게 할 수 없는 건 내 앞에 닥친 일들이 너무 크고 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대 분들에게는 뭐 진로, 취업, 뭐 연애, 결혼이 당장 닥쳐 있고 30대 분들에게는 육아라던가 그리고 직장 생활도 어떻게 할 건지 뭐 집장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이 서울이라는 이 빡빡한 데서 내 집 뭐 조금이라도 마련하려면 바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50대, 60대 되면 또 이제 건강 문제라던 게 다 당장 닥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뭐 2050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해도 30년 후에 그것도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확실히 내가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잘 모르겠는 기후변화를 대응해야 된다라는 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 그동안 그래왔듯이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과학과 기술의 힘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해결해주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또한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예전에도 제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던 게 한 15년 전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주위에서 얘기를 하면 저는 기후변화, 이렇게 친환경 행동 쪽으로 좀 하다 보니까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가 사람들이 바뀌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좀 주위에 얘기를 하면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분위기가 절반 이상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불과 뭐 1, 20년 전에 정말 뭐 걸리면 거의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에이즈도 지금은 거의 상당 부분 극복을 한 것처럼 기후변화도 뭐 수소차도 나오고 전기차 나오고 그리고 뭐 탄소 포집해서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문제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 이렇게 잡아다가 어디 뭐 없애버리거나 묻거나 뭐 우주로 보내버리거나 그런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 인간이라면 정말 뭐 몇십 년 전에 달도 갔었는데 그런 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반론을 제기를 하자라면 이 믿음이 배신을 하는 경우도 일부 있거든요. 요거는 제품에만 한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지 몰라도 일단 제품만 보면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을 하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멀티탭 이용해서 뭐 이렇게 그런 거 플러그도 뽑아야 되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대기 전력이 거의 제로인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에너지 효율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굳이 뭐 멀티탭 끄네 안 끄네 싸울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게 한계가 뭐냐면 이런 인프라들이 그래도 다 전반적으로 되기에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생활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도 아직 상당 부분 많이 있고 만약에 그런 인프라가 깔리지 못한 그런 것들이 구비되지 않은 곳에서는 그런 편의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더 이상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해주는 것, 그냥 아예 시스템이 깔려 있는 곳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자의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이런 아무리 시스템들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실제 연구들을 통해서 많이 뒷받침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리바운드 이펙트라고 하는데, 리바운드 농구에 보면 이렇게 골에 딱 넣는데 골대에 맞아 튕겨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수준이 많이 좋아지고 해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들을 써요. 근데 제가 이 예를 들 때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오늘 저희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긴 하지만 저희 엄마가 같이 살기 전만 해도 혼자 사셨거든요. 근데 혼자 사실 때 집에 가전제품이 거의 제일 큰 그 양문형 냉장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 김치냉장고 하나, 뭐 공기청정기 있었고, 에어컨 있었고, 제습기, 가습기, 그러니까 가전제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걸 사실 때마다 늘 말씀하셨던 게, 이거 에너지 효율 등급 되게 높아. 이거 전기세 얼마 안 나와. 그러니까 효율 등급이 높아서 에너지를 줄이면 그만큼 사람들이 다른 걸 구매해서 그걸 결국 채우거나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친환경 제품을 사거나 에너지를 절약해서 내가 경제적인 효과를 얻더라도 사람은 또 자기 자신에게 어떤 보상으로 그래 내가 에너지 줄였으니까 다른 거 뭐 하나 사지. 그러면서 결국은 소비의 총량, 어떤 물질의 총량,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량은 늘어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행동들도 많이 연구 결과로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또 기후변화는 제가 요즘 집에서 이것 때문에 잔소리꾼이 된 것처럼 사실 기후변화는 얘기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냥 뭐 기후변화 심각하대. 그래 정말 요즘 덥지. 요즘 미세먼지 심각해. 이런 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래도 지금 저를 포함해서 앉아 계신 여기 분들은 어느 정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서 안전 지대 안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기후변화에 의해서 피해를 더 많이 받는 대상은 취약한 생물들, 취약계층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면 이 그림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이거 보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알바트로스라는 새예요. 알바트로스라는 새인데 이 새가 지금 자기 아기 새한테 먹이를 주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새들은 보통 아기 새가 태어나면 아기 새는 둥지에 있고 어미 새가 밖에 나가서 먹이를 물어다가 주잖아요.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바다를 막 다니면서 바다에서 뭐 물고기라던가 그런 것들을 먹이를 물어다가 아기 새에게 준대요. 근데 요즘 그 해양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 심각한 거 아시죠? 지금 이 엄마 새가 아기에게 주려고 하루 종일 바다를 날아다니면서 모아서 주는 이건 먹이가 아니라 다 플라스틱 조각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 알바트로스는 그걸 모르고 열심히 정말 하루 종일 막 자기는 먹이도 먹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아기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아기 새가 그걸 먹고 죽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봤을 때 그게 느껴졌거든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너무 심각하니까 다들 아시죠? 근데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팠던 게 피해자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임산부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근데 그러니까 피해자 딸이 사망을 한 거예요. 가습제 살균제를 써서. 근데 그러니까 피해자의 어머니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내가 딸 가습기 매일매일 갈아주면서 살균제를 넣었다. 내가 우리 딸 좋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딸을 죽게 한 거였다. 내가 살균제를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가습기 살균제 쓰신 분들도 몰랐잖아요. 좋은 거니까 사서 쓰셨는데 정말 이거는 무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기업에서 다 허가 받아서 나오는 제품들이니까 믿고 썼는데 그분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피해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분들은 그래도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알려지고 뭐 공감을 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한데 이 새는 지금도 내 아기 새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영상도 있어요. 저도 차마 그 동영상을 못 봤어요. 보면은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또 가족들한테 이런 기후변화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각하다. 이제 플라스틱도 이제 좀 줄여보자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어요. 근데 동생이 대뜸 저한테 좀 화를 내더라고요. 나 이런 거 보면 며칠 동안 잔상이 남아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왜 이 힘든 걸 날 보게 하냐. 다른 사진들도 다 그렇거든요.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만큼 심각해라고 이런 걸 얘기를 하면 그 순간이 불편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쓰레기가 가득 떠다니는 데서 정말 이렇게 왜 쓰레기산에서 저기 인도나 중국이나 제3세계 그쪽에서 선진국에서 수출하는 쓰레기가 막 쌓여있는 곳에서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사는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거나 예전에는 북극 꼽은 사진이 되게 작은 얼음덩어리 위에서 떠다니는 사진이 보통 많았었는데 기후변화 심각성 얘기를 할 때요. 저도 사진을 찾다가 이걸 보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북극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환경이 예전 같지 않아져서 먹이를 구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거의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 있지? 라고 말라서 다니는 북극곰. 그리고 이 사진도 있지만 또 우리를 각성하게 하기도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불편한 사진은 아기 북극곰들이 아까 이 알바트로스랑 비슷하게 플라스틱 조각들을 막 뜯어먹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사실 이런 얘기를 친한 사람들 모임에서 야, 우리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하대. 우리 그래서 기후행동 해야 돼. 라고 얘기를 쉽게 할 수는 없잖아요. 순간 그 자리가 약간 싸해지고 얘는 이 좋은 자리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라는 게 되고 더군다나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후행동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그래서 좀 기후행동에 적극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소위 이게 좀 고루한 단어가 되기도 했는데 그린 소비자라고 하거나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약간 유난스럽다고 많이 본다. 그러니까 좀 피곤하게 하고 유난스럽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아직은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이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오늘 영상을 2개 준비했거든요. 영상을 보시는 게 제 얘기만 듣는 것보다는 덜 지루하시지 않을까 해서 2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 인간이 3분 동안 지구에 한 일이거든요. 이거 좀 나름 유명한 영상이라서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왜 3분 동안이냐면 지구가 생기고 나서 이제까지의 오랜 기간을 하루의 기준으로 본다면 인류가 태어난 건 그거에 비례하면 3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근데 이 3분 동안 인간이 한 것들이에요. 보면은 대량 축산에 대한 문제, 산림 파괴, 동물 실험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이걸 보여주는 영상인데 사실 이걸 봤을 때 조금씩 다 불편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는 없지만 외면하고 싶은 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교육 같은 데서 제가 가끔 보여드리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공장식 축산이나 그런 걸 봐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그냥 지금 내 시스템,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안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살았던 것들인데 정말 저런 것들이 저렇게 불편하게 나는 그냥 내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를 갑자기 어느 순간 딱 갖다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아직은 좀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고 그리고 기후행동을 하자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런 것들이 다 불편해하시는 건 아니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여기 모이신 분들도 좀 그런 분들에 속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 그래 내가 뭔가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뭔가 하나씩 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 확실히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해요. 근데 또 한 가지 힘든 건 기후행동은 하나만 앞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런 거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조금 전에 제가 몇 회차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기후변화 관련돼서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 다 관련돼서 특히 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건 정말 기존의 게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기후행동도 똑같아요. 그래서 기후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일단 육식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뒤에 가서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그 소고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기후행동 중에 하나가 또 육식 대신 채식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또 민감한 문제라서 육식은 더군다나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기호나 아니면은 개인의 어떤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와 연결이 된 거고 이건 영양학적인 부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육식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반발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비행기 타고 다니면 온실가스 배출량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그런 거 얘기 들으면 그럼 해외여행도 다니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에어컨 같은 거 쓰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전기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가급적 뭐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 없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가 정말 이렇게 뒤에 뭐 얼음통이라도 달아놓고 이렇게 살라는 건가 이걸 다 어떻게 바꾸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요즘 일회용품 관련돼서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회용품 쓰지 말고 그래서 우리 종이컵 대신 텀블러 들고 다니고 뭐 들고 다니고 그래서 저도 지금 가방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텀블러 들고 다녀야죠. 그 비닐봉지 쓰지 말아야 되니까 장바구니 들고 다녀야 되고 요즘은 그러니까 휴지 같은 거 안 쓰면 좋으니까 물티슈 같은 거 손수건 들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선풍기 대신 그 부채나 아니면 요즘은 빨대도 쓰지 말자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스테인레스로 된 빨대도 갖고 다녀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개인의 삶이 너무 다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들고 다녀야 될 것도 많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다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스템으로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인의 활동 반경이 사실 쉽게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정말 골리앗 공룡과 같고 개인은 개인 자신의 그 필살기가 없는 다윗과 같은 그냥 미약한 존재인데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바꾸려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회용 포장재 좀 내가 바꿔보려고 했더니 마트에 가면 이거 수박이 그냥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이게 플라스틱 패키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수박, 요즘 또 1인 가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큰 수박을 사기에는 부담되고 저거 작은 걸 사자니 저 다 개별 포장이 저렇게 세세하게 돼 있고 그리고 요즘 아시겠지만 그 포장재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게 마트 한번 갔다 오면 그 포장재 버리는데 그것만 한참 일이시죠. 그래서 요즘은 정말 저도 예전부터 그러긴 했는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 마트에서 장 보자마자 바로 거기서 집에 가서 그걸 하는 것도 일단 뭐 기후변화 뭐 그런 건 둘째치고 너무 이게 수고로운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포장재 뜯어버리고 그냥 속에 내용물만 갖고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은 게 이런 샴푸 같은 거 특히 마트 가면 뭐 1+1, 2+1 많이 팔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그 3개만 골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또 굉장히 튼튼하게 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근데 이거를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굳이 그래도 개인이 이렇게 다 아예 포장돼서 나오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가면 나의 수고로움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그 마트에서 그거를 그냥 아예 버리고 오는 거 그런 거밖에 없고 그리고 택배도 사실 저도 택배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택배 받다 보면 박스도 그렇지만 그 안에 뭐 뽁뽁이부터 시작해서 그걸 보호하기 위한 포장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택배를 좀 줄여야지 해도 할 수 없는 게 일단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막 이렇게 또 가서 장 보러 갈 시간이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막 주문해야 되고 또 인터넷이 싸잖아요. 그 또 택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형식적인 것 때문에 바꾸지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거 사실 저희가 며칠 전에 국회에서 했던 토론회인데요.
이게 좀 저희가 뭐 반성하는 그런 것도 되겠지만 저도 고민하다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건데 이 뒤에 보시면 이게 현수막이에요. 현수막 저게 10m에 3.5m인가? 이게 국회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래도 좀 형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저희는 현수막 안 하고 여기 이렇게 위에 붙는 현수막도 안 하고 그냥 스크린에 아예 이렇게 띄워가지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는 또 국회의원분도 오시고 자리가 자리니만큼 현수막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현수막을 했어요. 현수막해서 붙여놓고 저희가 한 얘기는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긴 한다 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저거 딱 진짜 2시간 쓰고 그냥 갖고 왔거든요. 저거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 회의 같은 거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차 한 잔들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텀블러를 회의할 때 갖고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갖고 오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회의가 시작되면 누군가 한 명 나가서 커피나 차를 사와요. 근데 나가기 전에 자 텀블러 가져오신 분들 저한테 주세요 라고 해서 갖고 가서 하기도 되게 번거롭고 하니까 그냥 고민하다 가는 거예요. 가면 또 이렇게 다 일회용 컵에다가 뭐 이렇게 또 한두 명이 가서 10몇 개를 들고 올 수가 없으니까 이런 캐리어도 다 그냥 갖고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거 저희 연구원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1층에서 커피를 사갖고 만약 4층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쓰고 그냥 바로 그 안에 뭐 컵이야 내용물이 묻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캐리어는 어쩔 수 없이 챙기면서 이거 저희 바로 위층에서 회의하는데 깨끗하게 정말 아무것도 안 묻은 거 갖다 드리면 다시 쓰시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쓸 수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혹시나 뭐 오염이 되거나 하면 다른 손님한테 그걸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안에서 막 고민을 하고 이걸 줄일 수 없을까 해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음식물 쓰레기도 사실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음식물은 결국 잔반이 남는 경우 뭐 그 조리 단계에서 재료가 남는 것도 있지만 잔반이 남는 것도 있는데 보통 외식을 하면 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확실히 적게 먹잖아요. 그래서 가끔 오늘 내가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고 하면 그냥 뭐 시킬 때 조금만 주세요. 저 조금만 주셔도 돼요. 라고 하면 특히 면 종류 같은 요즘은 프랜차이즈가 많다 보니까 아예 본사에서 다 1인분이 포장이 돼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적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분은 그냥 절 주시고 저는 거의 남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밥 같은 것도 공깃밥 같은 것도 결국은 다 정량으로 그냥 1인분이 돼서 나오면 모자란 분도 있겠지만 남는 사람 있으면 그건 결국 버릴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건 좀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이 유도리를 발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갔더니 남자 손님 몇 명, 여자 손님 몇 명 있으면 여자분들 거는 아예 양을 적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분들. 근데 뭐 또 여자분들이라고 다 적게 드시는 건 아닌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때는 더 달라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행동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완고하게 잡힌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뭔가 유도리를 발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 그냥 기후행동이 어려운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까지 제가 전에 기후변화는 오랫동안 얘기해왔고 정말 그만큼 심각하고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거고 하지만 기후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이러이러한 이유로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까지 잘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뭐 기후행동 안 될 거다라는 말씀을 당연히 저는 드리진 않고요. 그리고 대세가 되진 못했지만 한 1, 2년 사이에 대세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전에는 사실 정부 이렇게 큰 조직에서 탑다운으로 이런 뭐 그런 제도들도 내려오고 어떤 프로그램들도 마련되고 뭐 캠페인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일반 분들이 개인 단위 아니면 개인 여러 몇씩 모여서 모임으로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창업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보면 정말 신박하고 굉장히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시지? 그것도 심지어 저는 뭐 이쪽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분들은 심지어 다른 일을 하시면서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 사례들을 통해서 일단 먼저 사례들을 통해서 기후행동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대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좀 그나마 쉽고 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더라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후행동을 하려면 친구나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고민할 수 있고 나의 행동을 지지해주는 동료를 찾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서는 굉장히 정말 내가 아니 남들도 다 나랑 비슷하게 사는데 내 행동이 처음에는 확신을 갖고 시작했지만 그 확신이 이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어떤 연구 결과로도 정말 효과적이더라라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은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고 사람이 변화하는 데는 어떤 질책이나 지적이나 그런 것도 효과가 있지만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좀 단순한 사례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 그 실험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기후변화는 아니고 물 마시기 습관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거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물을 마실 때마다 이게 자동으로 카운팅이 돼서 이렇게 나의 어플 같은 거에 축적이 돼요. 근데 이게 그룹이 2개였거든요. 한 그룹은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물은 10잔을 먹으면 이게 그냥 이렇게 좀 보기 예쁘라고 나뭇잎파리로 형상화한 건데 나뭇잎 예를 들어서 10장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10잔 먹었구나.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어플 같은 거. 내가 오늘 얼마나 걸었구나, 운동 얼마나 했구나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그룹은 이걸 내 결과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결과도 같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경쟁의 의도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오늘 10잔 먹기로 했는데 난 아직 3잔밖에 못 먹었는데 이 사람 5잔 먹었네?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요 중에서 하나 주요했던 게 요 하트가 뭐냐면 여기 속한 그룹원들끼리 이 A라는 사람 오늘 별로 물을 못 먹었네? 그러면 이렇게 하트 같은 걸 날려줘요. 이게 약간 관심의 표시로.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나의 행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구나. 이게 함께하는 동료가 있다라는 게 쉽지 않은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약간 샤이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이거는 꼭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뭐 좋은 일을 막 이렇게 앞에서 내보이기를 부끄러워하고 그걸 좀 미덕으로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내가 좋은 거 하면 남들이 알아주면 좋겠는 그런 심리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잘 이용한 게 이 아이스버켓 그 캠페인인 것 같거든요. 이 아이스버킷은 캠페인의 성격 자체가 내가 이거를 이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거에 참여를 했다라는 걸 저 얼음 바구니를 얼음 그 바스켓을 뒤집어 쓰면 그거 그냥 내가 혼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SNS에 공개를 하고 그건 SNS에 공개를 하는 건 다른 사람을 3명을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나의 행동이 외부에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거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정말 좋은 의도를 갖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약간 그런 사회적인 인정? 그런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레타 툰베리에게도 그레타 툰베리 처음에 혼자 했지만 굉장히 동료들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또 연구를 했던 건데 요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 종이컵 대신 텀블러 쓰는 거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혼자 하다가 이렇게 동료들이 있어서 이렇게 뭐 경쟁의 그런 단계도 있었고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의외로 서로 막 제가 어떤 사람이 뭐 내가 어디 멀리 갔는데 다른 때 같으면 챙겨오지 않았겠지만 텀블러를 챙겨왔다 그런 사진을 올리면 그 밑에 정말 번거로우실 텐데 대단하시네요 막 그런 거 글들을 올려요. 근데 제가 그런 걸 하고 나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단지 내가 칭찬받는다는 그런 약간 아이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구나.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기 확신 효과도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게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후행동이라는 거는 혼자 하시면은 정말 외롭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를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런 모임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굉장히 요즘은 정말 별의별 걸 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쓰레기 덕질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덕질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뭔가 하나에 막 파고들고 그런
취미 생활이 거의 진짜 뭐 전문가 수준으로 되는 그런 활동을 덕질이라고 하고, 보통 뭐 연예인 덕질 많이 하고 뭐 기타 취미 관련 덕질 하는데, 이 쓰레기 덕질은 뭐냐면 일회용품을 줄이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혼자 하면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해보자. 근데 이분들의 주요 활동 중에 하나가 쓰레기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쓰레기들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내가 오늘 뭐뭐 했더니 요런 쓰레기가 생기더라. 그래서 요걸 좀 더 줄일 수 있었는데 뭐 이런 것까지 하세요. 근데 이걸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팁 같은 것도 주시고, 그런 거 살 때 그런 포장재는 어떻게 얘기하면 줄일 수 있어요. 뭐 대신 요즘 이런 뭐 좋은 장바구니 뭐가 나왔는데 그거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 파급된 그런 소모임들도 많고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활동을 하고 계신지는 제가 좀 이따 영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후행동은 어렵지만 시작은 작고 쉽고 재밌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린 소비자 관련된 분들을 정말 이렇게 좀 수준 높게 누가 봐도 번거로울 법한 것들을 굉장히 그래도 좀 보람있고 즐겁게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들 모두 처음부터 대단하게 시작한 건 아니고 작게 무언가 하나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건강의 이유도 있었고, 내가 어떠한 이유로 무언가 유기농이나 뭐 무해한 그런 화학물질이 덜한 그런 것들을 써야 됐었는데, 그걸 쓰다 보니까 자연히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아니면 뭐 내가 그냥 어쩌다가 물병 그냥 종이컵을 쓰다가 누가 주길래 물병을 사용을 해봤는데 물병을 갖고 다니니까 오히려 물을 더 많이 먹게 되더라. 그러니까 나도 건강에도 좋고 해서 다른 거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작게 소소하게, 그리고 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셔야 되고, 제가 이번에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 느꼈던 건 아까 식구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제가 퇴근하고 가면 제일 먼저 했던 게 페트병, 저는 정수기 더 이상 가전제품을 늘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근데 또 물을 끓여 먹기에 제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생수병을 사다 먹었었어요. 근데 둘만 살 때는 그냥 뭐 일주일에 몇 개면 됐거든요. 근데 그리고 저희는 다 직장 생활 하니까. 근데 집에 있는 사람이 그냥 상주한 사람이 2명이 늘어나고 하니까 정말 집에 퇴근하고 가면 페트병만 이만큼 나와요. 그 부피도 크잖아요. 그럼 저는 가자마자 애를 보기보다 그걸 먼저 갖고 가서 그 외에 재활용 분리수거 하는 게 일이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왜 주전자식 필터 있어가지고 쓰는 주전자식 정수기 아세요? 그 브리땡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샀어요. 근데 제가 이거 제품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기후행동, 이것도 일종의 기후행동이죠. 페트병이 없어졌으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그걸 바꾸고 정말 해방감을 느꼈어요. 저는 일종의. 나는 이 페트병에서 해방됐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도 다 번거롭긴 하지만 한두 개는 나한테 효익이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정말 좀 효과를 한번 느껴보시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채식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건강상의 문제로 이렇게 또 고기가 체질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사실 기후변화 때문은 아니었고 제 몸에 좋아서 채식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줄였어요. 예전보다 줄이는 걸 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제가 좋다라는 걸 느끼게 되니까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훨씬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약간 기후행동이 그동안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동안은 다 개개인에게 요구를 했었어요. 이건 좀 약간 정부에서 개인들에게 떠넘기지 않았나 싶었을 정도로 개인의 에너지 절약, 개인의 어떤 거. 사실 근데 가정 전체에서 뭐 쓰는 전기 사용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그런 것보다 산업 현장, 산업군에서 쓰는 게 훨씬 많거든요. 거기서 줄여야 될 것도 훨씬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동안은 다 개인에게 뭐 개인 단위로만 요구가 많이 됐잖아요. 뭐 줄여라. 그래서 저도 가끔은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정 단위의 뭔가 기후행동을 계속 얘기할 때 마른 걸레를 쥐어짠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줄여야 될 분이 아직도 많긴 하지만, 그래서
개인이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시스템 내에서 개인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바꿔달라고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그 요구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2013년도, 14년도에 연구소에서 비게스크라는 캠페인을 했었어요. 비게스크 큰 요구라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 그 정부에 기후변화 법을 마련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법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주요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중장기로 2030년에는 우리 언제까지, 2050년에는 얼마까지 줄여달라고 법에 아예 딱 정해달라. 우리나라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걸 그냥 막 우리가 무슨 뭐 민간 단체다 보니까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서명을 받았어요. 서명을 받아서 한 44,000명의 서명을 한 1년 넘게 걸쳐서 받고 실제로 법을 만들고 그 법률가분들이랑 논의해서 법을 만들고 그리고 국회의원분들의 동의도 얻었거든요. 이게 법안이 상정이 되고 이게 통과가 되려면 국회의원들의 그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명숙 의원이 그때 대표 발의를 하고 한명숙 의원 포함해서 62명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 그냥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어디 보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셨던 때여서 이 문재인 대통령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의 걸 받아서 저희가 발의를 했었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정은 안 됐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요구를 했었고요. 뒤에 이렇게 다 서명하고 이분들이 메시지도 이렇게 해서 다 저희가 청원하는 식으로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베스트먼트라는 그런 또 운동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온실가스는 결국 화석연료 기반의 활동, 생산활동, 소비활동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뭐 석탄화력발전소도 그렇고 화석연료 기반의 지금 이런 생산 시스템을 바꾸자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투자회사나 보험회사 등이 그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기업에 더 이상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활동을 하지 말라라. 니네 그렇게 계속하면 우리는 투자를 철회할 거다라고 요구하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세먼지 관련해서 미세먼지 심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좀 억울하다. 이건 좀 이런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다 온갖 기업들이 미세먼지 뭐뭐 차단, 미세먼지 뭐뭐 하는 그런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내놔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도 뭐 경유차라던가 뭐 그런 수송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하지만 제조 현장에서의 미세먼지 그 부분이 굉장히 거의 제일 많이 차지할 정도로 크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제품만 팔 게 아니라 그걸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되지 않고 이걸 어떤 특수의 그런 그 기회로 삼아서 제품들만 막 내놓고 있는 거예요. 뭐 마스크는 뭐 필요하니까 해야 되지만 대표적으로 공기청정기 그 외에 다른 것들 요즘은 하다못해 샴푸, 화장품 그런 거에도 다 이 샴푸를 쓰면 초미세먼지도 없어지고 화장품 이거를 쓰면 초미세먼지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미세먼지 관련된 보험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우리가 어떻게 뭐 이렇게 제품만 살 게 아니라 니네 제품을 당장 필요한 것들은 만들어서 우리가 써야겠지만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미세먼지 줄이는 것도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기업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는 어떤 방향을 말씀드렸다면 그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서 제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그 일회용 컵이 작년부터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아예 규제를 하기도 했지만 이게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스라는 그런 시민 모니터링단 이름을 어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정말 어떤 저 같은 환경이나 기후변화 단체에 소속된 분들도 아닌데 그냥 자발적으로 모여서 어떤 걸 하셨냐면 커피 전문점을 다니면서 28곳 있잖아요. 주요 프랜차이즈 포함해서 다니면서 커피를 사면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내가 매장 안에서만 먹어도 물어보지도 않고 테이크아웃 컵에다가 주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었거든요. 거의 80%, 90%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만 봐도 86.9%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줬대요. 그래서 일단 받아온 다음에 여기에 어떤 서명 운동을 통해서 요구를 했어요. 다 일회용 컵 매장 내에서는 쓰지 말아달라.
그래서 이분들의 이 활동이 환경부가 그 법안, 그 규제를 하는데 정말 이것 때문에 한 인과관계가 확실하진 않지만 실제 그런 것들과 함께 맞물려서 이분들은 이 시민 모니터링 활동을 했고 이후에 환경부의 그런 대책이 마련되면서 처음에는 86.9%가 다 그냥 머그컵 같은 게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 활동을 한 이후에 얼마 있다가 다 방문을 또 이분들이 다 일일이 또 했어요. 했더니 100%가 다 그냥 머그컵을 준비해놨다가 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다 누가 뭐 예산을 준 것도 아니고 한 대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 유럽에서 먼저 시작돼서 들어온 건데 플로깅이라는 거예요. 플로깅이 뭐냐면 스웨덴어로 플로카웁 이라는 게 줍다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조깅이 있잖아요. 그걸 줄여서 플로깅인데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냥 조깅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주우면서 조깅하시는 분이 생긴 거예요. 이게 외국에 있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쓰레기가 많은 그런 일부 공원 같은 데 가서 이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번개 같은 것들도 하시고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앞에 그 일회용 컵을 매장 내에서 쓰지 말자라고 했던 시민 모니터링단에서 후속 활동을 계속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하시냐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찬반이 나뉠 수도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뭐 의견은 나중에 차지하고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일회용 컵을 줄이려면 이제 예전에는 저같이 이런 거 갖고 가면 이렇게 500원 깎아주거나 그런 거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기보다 이게 불필요한 거고 그러면 내가 추가 비용을 낸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이분들은 이 보증금제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서명 편지도 쓰고요. 그리고 일회용 컵이 정말 이게 실태가 이만큼 심각하다 이거 줄이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곳곳에 다니면서 일회용 컵 버려진 거 정말 많이 보죠. 저희 막 특히 홍대 같은 데 가면은 거의 어떤 데 담벼락에 보면 일렬로 막 세워져 있고 쓰레기통 넘쳐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다 매핑을 해가면서 이런 자료들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활동 중에 하나로 플라스틱 컵 어택이라고 해서 그 홍대에 하루 날을 잡아서 가서 카페들을 다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어택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서 플라스틱 컵 사용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하루 캠페인을 했거든요. 이거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 더 재미있으실 텐데 이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좀 이게 순간순간 지나가서 그러니까 한 70여 분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이랑 모여가지고 홍대에 가서 버려져 있는 플라스틱 컵을 수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상보다 정말 이분들도 너무 놀랬대요. 900개가 넘는 걸 수거를 했고 그거 보면은 다 로고가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브랜드별로 분류를 해서 그 매장에 갔다가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매장에서 제일 플라스틱 컵이 많이 나왔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그 매장이 뭐 재활용을 열심히 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판매량이 많을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런 걸 보여주고 그걸 다 모아서 세척을 해가지고 재활용 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거 모아가지고 재활용하는 거기에 다 갖다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관심도 캠페인을 홍대에서 하다 보니까 저기 뭐 하는 거지? 관심 가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관심도 좀 인식도도 높이고 그리고 이 업체들의 일회용 컵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자라고 해서 이 캠페인을 하셨다는 건데 정말 이분들은 정부에서 뭐 예산 받고 그런 거 전혀 없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일회용 관련해서는 요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독일에서 먼저 시작된 거긴 해요. 근데 국내에도 마트에 일회용 포장재가 없는 마트를 시도하려는 데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장바구니는 그냥 다 담아오는 거지 그 하나하나 사려면 저희는 다 포장된 걸 사잖아요. 그게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물건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이런 곡물류나 아니면 야채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런 것들을 대여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것도 구입을 해가지고 소분해서 살 수 있게 해서 요 포장도 그냥 다 이렇게 낮게 포장이 규격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통에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담아가는 거예요. 계속 쓸 수 있는 포장 백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그리고 여기는 보틀 팩토리라는 데인데 일회용 컵이 아예 없는, 일회용품 자체가 아예 없는 걸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분들 젊은 분들인데 아, 일회용품 문제가 심각한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창업을 해서 이렇게 좀 그래도 확산을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지금 하시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이런 것들 세척 다 하고 열세척 해가지고 만약 음료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근데 저처럼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저거를 보증금을 받고 아예 그냥 음료랑 같이 팔고 저분들이 같이 또 갖고 오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에 아예 그냥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세척 그 세면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오면 내가 세척해서 쓸 수도 있고 이분들이 또 하시는 것 중에 요즘 재밌는 게 재밌고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 같은 데는 또 회의나 뭐 이렇게 포럼 같은 거 많이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예전에는 저희 뭐 그런 세미나 같은 거 하면은 종이컵이랑 음료 막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걸 쓰지 말자라고 해서 처음엔 저희가 컵을 갖고 다녔어요. 근데 몇십 개씩 갖고 다녔는데 인원도 사실 많지 않고 그 세척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또 요즘은 텀블러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걸 다 모든 이런 뭐 회의나 뭐 세미나 그런 거 다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는 데가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텀블러 대여 서비스를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건 정말 되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아예 그냥 전문적으로 텀블러를 몇십 개 그냥 관리를 하시면서 행사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행사에 와서 좀 텀블러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분들이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전문 업체처럼 가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요즘 하시고 있고 그리고 이 위에 요 슈퍼마켓은 더 피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거거든요. 요 위에 거는 독일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건데 여기서는 쇼핑몰이 별도로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일회용품 대신 쓸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제품들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제가 탐내하고 있는 건 그 집에 음식 같은 거 할 때 일회용 비닐이나 비닐백이나 아니면 랩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요즘은 저도 이제 전에는 의식을 못했는데 이제 저도 이런 데 관심 순위 좀 더 높아지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밀랍을 이렇게 천에 먹여서 계속 좀 이렇게 말렸다 쓰고 할 수 있는 랩 같은 거래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팔고 있고 그래서 정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니면 뭔가 준비된 게 없거나 그런 때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텀블러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텀블러도 그렇고 장바구니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많이 나와요. 근데 친환경 제품이 더 이상 친환경 제품처럼 쓰이지 않는 게 이게 몇 년 전에 이게 나오면서 유행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거 주는데도 되게 많고 그리고 디자인에 따라서 또 예쁜 거 사고 싶고 하기 때문에 일회용품처럼 쓰고 있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집 사진인데 저희 집에만 이렇게 텀블러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산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고 어디서 온 건지 모르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 에코백만 해도 막 연예인들이 예쁘게 들고 나오니까 또 에코백만 해도 여러 개 막 사서 이제는 에코백이나 텀블러가 일회용품처럼 쓰여지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이제 지향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한번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요거 약간 수치가 제가 이거 그림을 잘못 넣었는데 이거를 정량적으로 한번 내가 보자라고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텀블러 보통 뭐 보냉되는 그런 것들은 그런 거 만약 1회만 비교를 하면요. 정말 일회용품처럼 얼마 쓰다 버리게 되면 그런 것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높아요. 종이컵보다. 왜냐하면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가 어떤 소재고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텀블러 보기만 해도 더 뭐 스테인레스 막 그런 좋은 재질 더 무겁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정말 뭐 그런 사람들은 없긴 하지만 한 달 이내를 쓰고 이걸 만약 다른 걸 교체하거나 하면 차라리 매일 종이컵을 쓰는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래 쓰자라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환경에 도움이 되고 기후변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가 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가 약간 잘못되긴 했는데 이거는 종이컵이고요. 그리고 종이컵 특히나 종이컵만 본 게 아니라 저희가 커피 마실 때부터 그 홀더랑 위에 뚜껑까지 같이 본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쓰면 쓸수록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텀블러는 일단 하나 샀을 때 처음에는 좀 높지만
쓰면 쓸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정말 제대로 된 텀블러를 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래 써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좀 저도 가끔 어떤 안전상의 문제를 안 들 때도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아까 말씀드린 그 세트 개념으로 봤을 때 뚜껑, 컵, 홀더, 그리고 빨대까지 그렇게 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을 해봤더니, 사실 정말 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도 이거 까먹고 못 갖고 다닐 때 있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급하면 사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끔 저는 그럴 때 그냥 컵만 달라고 얘기를 해요. 홀더랑 뚜껑은 그냥 빼달라고. 물론 뭐 너무 뜨겁거나 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한데, 그냥 그 자리에서 먹거나 할 때는 그거 2개만 빠져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47% 절반이나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렇게라도 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소고기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 소고기가 식재료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일 높은 식재료예요. 왜냐하면 일단 소고기는 많이 먹잖아요. 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가 되새김질하죠. 소나 양 그런 것들이. 그런 되새김질을 할 때 트림을 하는데 거기에서 메탄이라는 이산화탄소보다 21배나 온실가스 효과가 높은 그런, 아예 얘네는 그 온실가스 자체를 배출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보통 저희가 이 온실가스 배출량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교를 할 때 1kg, 만약 1kg를 기준으로 하면 1kg면 그럭저럭, 1kg보다 좀 적으면 적다, 1kg보다 많으면 많다라고 비교를 해요. 이게 뭐 절대적인 그런 기준은 아니지만, 근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소고기는 1kg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이 20kg고요. 많게 나오는 거는 40kg까지 나와요. 1kg 먹으면 온실가스 배출이 40배, 많게는 적게는 보통 20배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를 많이 먹으면 당연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 영향이 전 세계의 수송수단을 다 합해서 발생하는 그 기후변화 영향보다 더 크대요. 그러니까 이게 또 대량 축산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 얘기까지는 제가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식생활 관련해서는 현대인의 식생활도 약간 되게 기후변화에 피해가 큰 식생활의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3가지가 앞에 말씀드린 육식, 그리고 포장 배달에서 나오는 일회용품, 그리고 또 하나는 포장재, 포장재, 육식, 그리고 하나는 까먹었는데, 수송, 그러니까 수입품이요. 외국에서 오다 보면은 수송 거리가 길다 보니까 당연히 그 수송 단위에서의 과정에서의 연료가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온실가스 배출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즘 수입품, 전 세계 무역이 워낙 좀 활발해지다 보니까 수입품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다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식생활의 특징인데, 이거는 누구 하나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식생활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것보다 이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소고기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 뒤에 실제로 수치를 보여드리면, 요거 식재료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쫙 지금 그 연구 결과, 이거는 그 근거가 어느 정도 타당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소고기가 많게는 45kg까지 나오고요. 여기 다 제가 이걸 내림차순으로 한 건데, 거의 상위에 차지하는 게 소고기죠. 소고기. 그리고 돼지고기, 닭고기, 그러니까 고기가 확실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식재료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데이터가, 이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자료가 있으시면, 이거는 저희가 먹는 식단 메뉴들 중에서 많이 먹는 것들을 한 60-70개 골라가지고 온실가스 배출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1인분 기준으로. 근데 이 그래프가 높이 올라가는 게 배출량이 높은 거거든요. 일단 제일 높은 게 1인분 기준으로 저희가 70가지 한 것 중에서는 설렁탕이 제일 높아요. 설렁탕이 1인분에 10kg 정도 돼요. 10kg 되고, 곰탕이 9.8kg 정도 비슷하고요. 불고기 높고, 쇠고기, 장조림 높고, 공통점이 다 소고기죠. 소고기 많이 쓴 것들. 보시면 70가지 중에서 제가 탑 10을 뽑은 거거든요. 설렁탕, 곰탕, 갈비탕, 불고기, 육개장, 물냉면, 소고기 묵고,
국수장국, 비빔밥, 소고기 장조림. 뭐 하나 소고기가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 고기를 식재료로 사용을 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예 그렇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식만 할 수는 없잖아요. 채식만 할 경우에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거는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정말 좀 건강에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의 어떤 선호도와도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요즘 주 1회 채식이라는 운동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개인 단위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서울시청을 포함해서 서울시 내에 한 몇백 개의 단체 급식, 학교라던가 뭐 공공기관 같은데 그 단체 급식 하잖아요.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 채식 식단을 제공을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효과를 분석을 해봤는데, 이건 서울시를 기준으로 만약에 주 1회 채식을 하면, 그러니까 기존에 두부 스테이크 불고기 덮밥 먹던 거를 저기는 두부 스테이크라고 표현이 되긴 했는데, 저 불고기 대신 그거를 두부 뭐 이렇게 마파두부 같이 두부로 재료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단들을 서울시청의 전 직원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 1년이면 52번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바꿨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을 하고 그거를 소나무 그런 걸로 환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단지 그냥 서울시청의 개개인의 직원분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이렇게 식단을 바꿔서 드시면 7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배출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전기 사용량으로 또 계산 바꿔보면 서울시청 그 본청 건물에서 쓰는 전기 사용량 있잖아요. 그거의 8%를 줄이는 효과랑도 맞먹어요. 그만큼 효과가, 이게 채식의 효과가 큰 거거든요. 이것도 기타 서울시청의 그런 식단들을 제가 직접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주 1회 채식을 우리가 권장하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그리고 또 식재료를 고르더라도 이왕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식재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인증 제도도 있어요. 저탄소 농축산물이라고 해서, 이거 사실 많이 안 들여보셨을 텐데 마트에 가면 일부 이런 그런 인증 마크를 앞으로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셨을 때, 아, 이게 그때 말했던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식재료라는 거구나 라고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식재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얘기를 계속 하는데, 고기가 일반적으로 채소나 곡류에 비해서는 높아요. 근데 채소나 곡류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그거는 뭐 또 종류 가지고 또 하기엔 좀 그렇고, 특히나 채소나 곡류는 재배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보통 저희가 뭐 시금치 같은 것도 이거는 노지 시금치야 아니면 뭐 하우스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우스에서 나오는 채소나 그런 것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당연히 높아요. 왜냐하면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려면 보통 그 안에 난방 같은 거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연료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에너지원을.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감귤 같은 경우에 하우스 감귤은 1kg에 거의 6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노지에서 나온 감귤은 0.15kg이니까 150g밖에 안 돼요. 거의 한 뭐 7, 80배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포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면은 결국은 이게 제가 앞에서도 그런 장표가 있었는데 설명에 넘어가긴 했지만, 현대인의 식생활은 정말 고탄소 식생활이고, 그렇다고 치면은 고기를 안 먹고 채식 위주의 이런 그냥 밭에서 난 거 먹고, 우리 신토불이라는 얘기도 예전에 있었죠. 그냥 우리 땅에서 난 로컬푸드 같은 거 먹고, 예전의 식생활은 그냥 저탄소 식생활이었던 거예요. 근데 현대인의 생활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탄소 집약적으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장재 문제도 심각하죠. 그 음식물 포장재 뭐 다들 한두 번쯤은 배달시켜, 요즘 또 배달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배달의 나라잖아요. 정말 배달 잘 되고 어디나 그런 거 한번 시켜 먹어보시면, 아, 편하기도 하지만 그
그 마트 갔다 와서와 같이 이 포장재 버리느냐고 그게 되게 수고로웠던 적이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도시락 한 번 사봤는데 이게 뭐 이렇게 브랜드가 보여서 좀 약간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말 이 도시락도 한 번 쓰고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일일이 다 수저 포장돼서 오고 물티슈에 막 이런 뭐 젓가락에 뭐에 뭐 마늘 같은 것도 마늘 두 쪽이 요만한 플라스틱 용기에 또 담아서 따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서비스가 좋은 건 좋은데 아 정말 이게 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는데 그 강된장 도시락을 하나 시키고 제가 소불고기 도시락을 시켰어요. 근데 소불고기 도시락은 소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 자체의 배출량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율을 따지면 그 포장재의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져요. 왜냐하면 음식 자체가 높으니까. 근데 강된장은 보통 채식 재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음식 자체의 배출량은 높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포장재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아까 보시면 포장재 종류도 되게 많잖아요. 이거 제가 포장재 여기 안에 들어가는 식재료별로 다 목록화한 거고 포장재별로 한 거거든요. 근데 종류만 봐도 포장재 종류가 훨씬 많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3분의 1이나 차지하더라. 저도 분석해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고기 했던 거고요. 소고기는 상대적으로 적기는 했는데 이것도 한 5% 정도 차지했어요. 근데 이거는 소고기 자체가 너무 높아서 그랬던 거고 그래서 이게 포장재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벌써 57분이네요. 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요즘 생분해 플라스틱 포장재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나 좀 이렇게 이런 한계가 있구나 얘기를 들은 게 뭐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써져 있는 게 저희는 그걸 보면 보통 이게 땅에 들어가서 썩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분해가 화학적 분해가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이게 잘게 쪼개지는 거래요. 그걸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표기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시는 화학연구원이나 그런 데 계신 박사님이었는데 그래서 요즘 미세 플라스틱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결국 미세 플라스틱화가 더 빨리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게 당연히 땅에 썩을 줄 알고 이걸 썼는데 아닌 경우도 있더라라고 제가 그냥 기타 얘기로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포장재 문제가 심각하니까 요즘 업체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배달의 민족 어플인데 여기 보시면 나중에 주문할 때 일회용 수저나 포크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딱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런 거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운 얘기인 것 같고 하지만 다른 어플들에는 하지 않아서 거기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송 얘기는 아까 말씀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게 돼서 시간 배분을 제가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결론을 제가 이걸 또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기후변화 당장 우리는 피할 수는 있지만 이게 피하기만 한다고 될 일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심해지고 폭염이 오면 공기청정기 사서 돌리고 그냥 에어컨 틀면 되지만 과연 그렇게만 하는 게 답인가. 근데 방향이 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게 이거는 LG 광고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 보고도 저 약간 분노했는데 그냥 이렇게 수질 오염이 의심이 되면 물이 들어가는 정수기 쓰고 뭐 이런 좋은 옷에 미세먼지 묻은 것 같으면 이렇게 또 의류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그거 쓰고 집에는 또 만약에 집에서 빨래 나는 게 또 뭐 미세먼지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건조기가 또 불티나게 팔렸었죠. 건조기 쓰고 공기청정기 쓰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우리는 벙커 안에서 살면 되는 건가? 근데 이게 언제까지고 과연 우리는 이 벙커에서 근데 이 벙커도 그런 영화도 많이 있지만 노아의 방주처럼 결국은 그냥 좀 더 부유하고 그런 사람들만 그 안에서 점점 남을 수 있는 거고요. 설국열차처럼요. 우리도 언젠가에선 여기서는 이게 떨어져 나가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만 지금 접근이 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웠고요. 제가 한 가지 또 제가 어떤 결론을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한 번쯤 고민해봤으면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마지막 제언을 제가 마련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드린 얘기는 아니고 예전에 한겨레 20일에서 기사를 봤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걸 계속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강연을 다닐 때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지금 우리가 어떤 굴레에 갇혀 있는지 냉장고를 비유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전제품들 보면은 필요해서 사기도 하지만 요즘 디자인도 멋있고 막 하니까 그냥 보기 좋고 이렇게 새 디자인이 나오고 그냥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교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자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형 냉장고가 사고 싶은데 대형 냉장고는 신제품들은 비싸잖아요. 내가 좀 좋은 거 사서 쓰려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하려고 야근하고 철야한대요. 그래서 철야하고 막 해서 돈 벌어가지고 대형 냉장고를 사요. 대형 이렇게 야근하고 철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마트에 장 보러 매일매일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대형 마트에 가서 그 장바구니에다가 이만큼 그냥 담아가지고 와서 냉장고 안에 다 그냥 넣는 거예요. 다 넣으면 그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더 큰 냉장고가 필요하고, 더 큰 냉장고를 사려면 나는 또 야근하고 철야하고 주말 공부해야 되고 투잡도 해야 되고 장볼 시간은 더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 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저보다 연배 높으시고 더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결국은 기후변화를 막는 기후행동이라는 거는 답은 다 바꿀 수밖에 없구나. 이 시스템 안에서 이대로 살다가는 그냥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처럼 관심을 갖고 그래도 함께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과 좀 더 고민해보고 대안을 찾는 그런 기회가 많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을 넘겼는데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